하버드 대학교 강당에 5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갑작스러운 기립박수가 폭발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단 위 떨리는 엘레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이곳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유학생 왕이 한자의 5천년 역사에 비해 한글은 그저 어제 만들어진 인공 문자에 불과합니다라고 발표하자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이어 일본 유학생 아키라가 우리가 식민지 시대의 한글을 말살한 건 한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죠. 라고 말하자 웃음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이제 한국어 대표 엘레나의 발표입니다. 교수의 건조한 소개에 청중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간 낭비군요. 빨리 끝났으면 같은 수군거림이 들렸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한국어 같은 거 왜 배워? 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장이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어째서 저는 관심도 없던 언어를 위해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일까요? 불과 3일 전, 저는 한국을 가장 미개한 나라라 여기던 학생이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전공하며 한글은 그저 이상한 기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 제가 동아시아 언어 비교 과제에서 한국어 옹호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최악의 아군이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발견한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라는 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 양반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보급한 용기? 발표 전날 컴퓨터 오류로 모든 파일이 사라졌지만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밤새 자료를 다시 준비하며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글을 무시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 우수성 때문은 아닐까요? 제 도발적인 질문에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째서 저는 감히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결국 하버드 강의실은 기립박수로 뒤덮이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동양언어문화학과 2학년 엘레나 밀러입니다. 뉴욕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 동양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에 푹 빠져 매일 4시간씩 언어 공부에 매진했고 이미 HSK 5급과 JLPT-N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우리 학과는 중국학 교수 60명, 일본학 교수 30명이 포진한 반면 한국학 교수는 단 4명뿐이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제게 동양 내한국의 위치를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중국과 일본 관련 서적은 넘쳐났지만 한국 관련 자료는 한 작은 책장에 불과했죠. 제 룸메이트 왕은 베이징 출신으로 종종 한국은 중국 문화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친구 아키라도 한국어는 일본어와 중국어의 혼합물일 뿐이라며 비웃곤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저도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별 볼일 없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학과의 인기 강의 중 하나인 동아시아 언어 철학 수업에서 제이콥 교수는 기말 과제로 3개 조로 나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각각 옹호하는 발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제 운명의 날, 뽑기로 한국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요? 제가요? 아, 정말 최악이네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기들도 제 불운을 동정하듯 웃었습니다. 엘레나, 불쌍한데 자리 바꿀까? 아, 안 되네. 교수가 바꾸지 말라고 했어. 중국어를 맡은 왕이 승리를 확신하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발표까지 일주일, 자료 수집을 위해 도서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코너는 학생들로 붐볐지만 한국 코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빈약한 자료로 어떻게 발표를 준비하지? 좌절감에 한숨을 내쉬며 구석진 책장을 살피던 그 순간 숨겨진 보물 같은 한 권의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민주주의의 문자. 그 책을 펼치는 순간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비교, 토론 발표 날이 다가오면서 압박감은 날로 커졌습니다. 강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왕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발표 내용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우리는 벌써 교수님의 피드백까지 받았다고.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잘 되고 있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3일 동안 도서관과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은 고작 2페이지 분량뿐이었습니다. 한국어의 아름다움? 한글의 과학성. 말도 안 돼. 이런 걸로 어떻게 중국어와 일본어에 맞서지? 그날 밤, 제 컴퓨터 화면에는 거의 빈 프레젠테이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한글 한국의 문자라는 제목만 달랑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엘레나, 이번 과제 다 했어. 룸메이트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아직 자료가 너무 부족해. 다른 조들은 이미 다 끝냈대. 이번에는 F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소피아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어학과 교수인 킴 박사를 찾아가 봐. 한국인이라 도움이 될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킴 박사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마른 체구의 50대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를 옹호하는 발표를 준비 중인데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요. 킴 박사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물었습니다. 한국어에 대해 뭐라고 발표할 계획인가요? 한글이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과 그리고 말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는 한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킴 박사의 표정이 실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학점만 따기 위한 거군요. 미안하지만 도울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절박한 마음에 외쳤습니다. 제발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한글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킴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소중히 여기는 책입니다.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금요일까지 돌려주세요. 그 책은 영어로 번역된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며 책을 펼쳤는데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책을 읽으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 창조물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15세기에 이런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다니. 다음 날 도서관에서 한국어 관련 자료를 필사적으로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과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틀 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과 아키라가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발표에서 한글을 비교 대상으로 넣었어. 얼마나 열등한지 완벽하게 보여줄 거야. 민폐 언어라는 걸 증명할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그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을 단순한 발표 주제가 아닌 지켜야 할 대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컴퓨터에 저장해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뜨더니 컴퓨터가 다운되었습니다. 재부팅해도 파일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발표는 내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발표일 아침 저는 밤새 급하게 제작성한 자료를 들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땀이 배어나왔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제 발표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먼저 중국어, 그 다음 일본어,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어를 발표하는 순서였죠. 중국어 발표를 맡은 왕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에는 한자 5천년의 문명이라는 화려한 제목이 빛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 체계인 한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왕은 한자의 역사적 유래부터 시작해 그 철학적, 예술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화려한 시각 자료와 함께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닌 그림이자 철학이자 예술입니다. 한 글자 속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죠. 그러다 갑자기 그의 슬라이드에 한글이 등장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한글을 보세요. 15세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문자는 어떤 문화적 깊이도 역사적 가치도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장난감 블록처럼 기계적으로 조합된 기호에 불과합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마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각 글자마다 고유한 이야기와 의미가 있지만 한글은 글쎄요. 발음 기호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왕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제이콥 교수는 감탄한 표정으로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다음은 일본어를 발표할 아키라의 차례였습니다. 일본어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아키라는 일본어의 우아함과 복잡성을 설명하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나와 한자를 혼용하는 일본어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어는 동양의 깊이와 서양의 실용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언어입니다. 그러다 그의 프레젠테이션도 예상치 못하게 한글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던 시기에 시행한 한글,
말살 정책은 사실 조선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흥미로운 듯 다시 집중했습니다. 당시 한글은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원시적 문자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자와 일본어 교육을 강화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청중들은 이 황당한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만약 그 정책이 완전히 성공했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겁니다. 아키라의 발표가 끝나자 또다시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도발적인 시각이지만 흥미롭군요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옹호할 엘레나의 발표입니다. 교수의 건조한 소개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식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을 굴리거나 하품을 했습니다. 앞쪽에 앉은 두 학생은 이제 지루한 한국 발표 차례군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강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는 손이 떨려 두 번이나 케이블을 떨어뜨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시작해주세요. 엘레나, 교수가 시계를 가리키며 재촉했습니다. 제 슬라이드 첫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글 침묵 속의 혁명. 강의실에서 누군가 뭐래, 혁명이라니, 라고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과 아키라는 서로 눈짓하며 웃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일주일 전까지는 한국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준비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까매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당황한 채 노트북을 다시 켜보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한글처럼 불안정한 발표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교수는 한숨을 쉬며 종이 자료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 오류로 어제 모든 자료를 잃어서. 더 이상의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강의실은 비웃음과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은 동료들에게 봐, 내가 뭘 했어. 한국어 발표는 시간 낭비라니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세종대왕이 수백 년 전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세종도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냈겠죠. 심호흡을 한 후 노트북 없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노트북은 고장 났지만 제 목소리는 멀쩡합니다. 지금부터 한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교수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방금 들은 두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한자와 일본어가 엘리트를 위한 문자라면 한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입니다. 왕이 말한 인위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혁신적이라는 의미입니다. 15세기에 세계 최초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설계된 문자죠. 몇몇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라가 말한 말살 정책은 실제로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문화적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 한글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바로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왕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봤자 한글은 세계에서 중요하지 않아. 중국어와 일본어가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잖아. 아키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몇이나 된다고? 이 도전적인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킴 박사에게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태국은 대입 과목에 한국어를 추가했고 인도는 제2외국어 권장 과목에 한국어를 포함시켰습니다. 강의실의 놀라움의 표정이 퍼져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필리핀과 브루나이에서 한국어가 가장 많이 학습되는 영어 이외의 언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K-팝 열풍이 아닌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배우기 쉬운 특성 때문입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은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에 맞서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아키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419년 일본 왜구들이 조선 해안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괴롭히자 세종대왕은 220척의 전함과 17,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어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항복을 하고 조선의 요구에 굴복했죠. 아키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일본 역사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제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이기도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역사책에 없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아니지요.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엘레나,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계속해보세요. 세종대왕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대국에 맞섰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이런 철학과 정신이 담긴 문자입니다. 강의실이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한 문화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반박하겠습니다.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고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모든 자음이 바른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문자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나요?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만든 이유입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라는 훈민정음 서문의 내용처럼 그는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이 다시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더 강력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어의 가치를 사용자 수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만 판단한다면 전 세계 7천여 개의 언어 중 대부분은 가치가 없다고 말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각 언어는 그 자체로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글은 특히 독창성과 과학성, 그리고 그 창제 정신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키라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어가 더 아름답고 예술적이야. 한글은 너무 기계적으로 보여. 제 목소리가 더욱 확신에 차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름다움은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은 현대 디자인의 원칙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실제로 뉴욕 현대미술관은 한글을 디자인의 걸작으로 전시했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한글의 미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레나, 당신은 왜 중국과 일본이 한글을 그토록 폄하한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과 아키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글을 무시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의 우수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강의실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엘리트 중심적입니다. 일본어의 복잡한 문자 체계도 마찬가지죠. 반면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계속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자는 권력이었습니다. 문자를 통제함으로써 지식과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등장한다면 이는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도전이자 혁명이었습니다. 왕이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야. 우리는 그저 객관적 사실만 말한 거라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라고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선택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기 위해 수년간의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것은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닌 진지한 토론의 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과 문화, 역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한글은 모든 사람을 위한 철학을 품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의실에 5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강의실은 열렬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이콥 교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30년간 언어학을 가르쳤지만 오늘처럼 영감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엘레나, 정말 놀라운 발표였어요. 내심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가는데
눈앞에 왕과 아키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내 말이 일리가 있어.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아키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한국어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점을 위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한글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글을 배우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세종대왕에 대한 책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제이콥 교수가 제게 한국학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엘레나, 당신의 열정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학과에 한국학 강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함께하면 어떨까요? 1시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글을 향한 제 마음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는 길, 복도에서 왕과 아키라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망신시켰어. 왕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아키라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교수가 너한테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면서. 원래 그건 우리 몫이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진실? 왕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급하게 찾아낸 정보로 진실을 알게 됐다고. 우린 몇 년 동안 동양 언어를 연구해왔어. 그래. 그리고 넌 이제 끝났어. 아키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교수에게 내가 발표 자료를 표절했다고 신고할 거야. 뭐라고?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내 발표 내용은 모두 진실이야. 하버드의 표절 규정을 알지.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어. 의혹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되고 그 기간 동안 너의 모든 학점은 보류돼. 왕이 으스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프로젝트도 당연히 취소되겠지. 아키라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작 한 번의 발표로 하버드에서의 제 미래가 끝날 수도 있다니.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한국어 발표를 맞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지도. 밤새 뒤척이다 결국 새벽 4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에는 킴 박사에게 빌린 훈민정음 해례본 번역서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세종대왕의 이 말이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그는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한글을 창제하고 보급했습니다. 양반들은 그의 업적을 폄하하고 방해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포기한다면 세종대왕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 아닐까? 아침이 밝아올 무렵 결심을 굳혔습니다. 킴 박사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의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엘레나? 킴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발표의 성공, 교수의 프로젝트 제안, 그리고 왕과 아키라의 위협까지. 킴 박사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듣더니 갑자기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내용과 함께 세종대왕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 증조할아버지가 보관해온 문서의 복사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글 문서를 불태우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목숨을 걸고 숨겨둔 것이죠. 손으로 문서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킴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글을 말살하려 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깊은 숨을 내쉬며 킴 박사가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레나,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위협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지.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눈앞에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킴 박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킴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날 오후 제이콥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엘레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나요?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연구실에 이미 왕과 아키라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한 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먼저 왔어.
왕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왕과 아키라가 당신의 발표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어요. 표절 의혹이 있다고. 심장이 거의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킴 박사와의 대화 이후 제 마음은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 발표는 표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킴 박사가 빌려준 여러 자료와 함께 그가 제공한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이건 킴 박사님의 증언입니다. 그는 왕과 아키라가 지난 학기에도 다른 학생의 한국어 발표를 같은 방식으로 방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왕과 아키라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USB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발표 준비를 위해 밤새 연구한 모든 과정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제 노트북에 캠을 켜놓고 공부했거든요. 교수는 잠시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왕과 아키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학문적 논쟁이 아닌 개인적 앙심으로 다른 학생을 음해하려 했다고요?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버드의 명예 규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두 분은 학과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증거를 모을 생각을 했나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에게서 배웠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교수는 감탄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나, 당신은 단순히 한국어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체현하고 있군요. 특별 연구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한국학 장학금 추천서도 써드리겠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킴 박사의 연구실로 달려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엘레나, 킴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글 공부를 시작할 준비가 됐나요? 네. 정말로 준비됐어요. 제 대답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킴 박사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건넸습니다. 한글 첫걸음이에요. 세종대왕이 말씀하셨죠. 배우기 쉬워 어리석은 백성도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있다고요. 책을 받아든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느꼈습니다. 킴 박사의 한글 첫걸음 책을 받아든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을 따라 써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한글 자음의 디자인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오, 우, 모음을 쓰며 하늘과 땅, 사람의 철학이 담긴 원리를 떠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야. 정말 과학적인 예술작품이야. 창가에 앉아 한글을 쓰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버드의 붉은 벽돌 건물들과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이 오래된 대학에서 저는 지금까지 중국어와 일본어만 파고들었습니다. 왜 한국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요? 내 안의 편견이었구나. 그날 밤, 평소라면 중국 문학 수업 과제를 했을 시간에 한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자 마치 퍼즐을 맞추는 듯한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세종대왕, 당신은 정말 천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역사와 문화 코너로 직행했습니다. 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책들이 이제는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 조선왕조실록, 한글과 한국 문화, 책들을 하나씩 꺼내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고려의 찬란한 청자 문화,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한국 역사의 풍요로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몰랐을까?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 소희를 만났습니다.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테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맞나요? 소희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어색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시작했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소희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점심 같이 먹을래요?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소희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의 시선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어가 정말 중요해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도 있죠. 우리는 언어에 진심을 담아요. 소희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면서도 저는 단지 그 기능적 측면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킴 박사의 연구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과 느낀 점을 열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킴 박사님,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정말 이해하게 됐어요. 그건 철학이자 과학이자 예술이에요. 킴 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엘레나, 한글은 단순한 기호의 나열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염원이 담긴 문자입니다. 그때 킴 박사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한글 서예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할머니가 남기신 작품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문장이에요. 그 글씨를 바라보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세종대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한국의 정신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킴 박사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중국과 일본이 한글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혁명이었어요. 지식을 독점하던 기존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실을 나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 하버드는 세계 지식의 중심이라 자부하지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왜곡되어 있을까요? 다음 날, 동양언어문화학과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학 연구 증진을 위한 특별 세미나 진행 엘레나 밀러. 제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이콥 교수가 직접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자네의 열정이 학과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어. 이번 기회에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싶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왕과 아키라를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세미나에 와줬으면 해. 우리 모두 배울 게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왕이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가보고 싶어. 사실 내 발표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 아키라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학점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추구하는 학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한글로 쓴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한글을 사랑합니다. 서툴고 어색한 글씨였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은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민주적인 그릇 중 하나였습니다. 세종대왕, 당신의 꿈이 여기 하버드에서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글로 쓴 첫 일기가 제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소희에게 연락해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요? 엘레나가요. 소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관심 있는 학생들 모아서 시작해보고 싶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하버드 한글 탐험대라는 이름의 스터디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모임에 15명의 학생들이 참석했고 그 중에는 왕과 아키라도 있었습니다. 사실 내 발표를 들은 후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어. 왕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터디 그룹은 곧 공식 동아리로 성장했고 한 달 후에는 학생 수가 3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 세종의 방이라고 이름 붙인 교실에서 한글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고운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열정이 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과, 내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제이콥 교수는 다음 학기부터 한국학 과목 수를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레나 덕분에 우리 학과가 더 균형 잡힌 동양학 커리큘럼을 갖게 되었어요. 교수가 학과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중국어와 일본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어를 균형 있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어를 통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자의 음은 한국어 한자음을 통해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스터디 그룹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의 문법 구조는 한국어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왕과 아키라도 이제는 저와 함께 새 언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경쟁자가 이제는 동료가 된 것입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킴 박사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엘레나,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한글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가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어가 아직 초보 수준인데 킴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세종대왕이 뭐라고 했죠? 배우기 쉬워. 어리석은 백성도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있다고요. 다음 날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기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최초로 한국학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소식이 학과에 퍼지자 많은 학생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 전공 학생들까지도요. 내가 한국에 가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멘토를 잃는 거야. 한 일본어 전공 학생이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교환학생 출발 전날 학과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제이콥 교수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엘레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편견을 버리고 모든 문화의 가치를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킴 박사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레나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하버드의 한글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별 볼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글의 사랑과 그 철학적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캠퍼스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한글의 나라로 떠납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실현된 곳, 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요.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와 짐을 마무리하는데 책상 위에 낯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붓펜 세트와 함께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엘레나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직접 써보길 바라며 왕, 아키라, 그리고 하버드 한글 탐험대 일동. 붓펜을 들고 노트의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선물입니다. 글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 별들 아래에서 수백 년 전 세종대왕도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한글의 미래를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미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던 발표, 왕과 아키라와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 송별회에서 그들이 건넨 붓펜 선물까지. 서울에 도착한 첫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기숙사 창가에 서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한글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세종대왕의 꿈이 이루어진 이곳에서 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향상되었고 문화체험 수업을 통해 한글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훈민정음 원본 앞에 서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문자를 향한 제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생각하니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박물관 해설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세종대왕의 업적에 감동해서요. 해설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외국인분이 이렇게 한글에 감동하시다니 정말 놀랍네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하버드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하버드 한글 탐험대가 이제는 공식 동아리를 넘어 학과 커리큘럼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다음 학기부터 한국학 교수 자리가 2개 더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킴 박사의 이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엘레나, 당신이 불씨를 지폈고 이제 그 불꽃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하버드로 돌아가기 전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단지 뽑기로 한국어 발표를 맡게 된 것이 이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이야. 다음 날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마지막 한국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은 나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준 나침반이 되었다. 세종대왕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그것은 나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다양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동양언어문화학과의 게시판에는 한국어 강좌 포스터가 중국어, 일본어 포스터만큼이나 많아져 있었고, 도서관의 한국학 코너는 이전보다 2배로 커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주도하게 된 동아시아 언어의 상호 연관성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왕과 아키라, 그리고 소희가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는 새 언어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는지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제이콥 교수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엘레나, 자네가 동양언어문화학과의 조교로 남아주었으면 하네. 특히 한국학 프로그램 발전에 자네의 열정이 필요해. 그렇게 저는 하버드에 남아 한국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제 첫 강의 제목은 한글 민주주의의 문자였습니다. 첫 강의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중에는 왕과 아키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문자가 아닌 한 민족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한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한 장의 종이에 한국어라고 적힌 그 뽑기. 그리고 그것이 제게 가져다 준 놀라운 여정. 세종대왕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도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도 사실이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제 안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버드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이 오래된 지식의 전당에서 이제 한글의 빛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 그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한글로 시작된 제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그 꿈의 작은 일부가 되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버드생 엘레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